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활동의 2년적 기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한 20페이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 교재는 2018년도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이제 아마 단종이 돼서 여러분은 아마 2021년도나 20년도 교재를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용은 거의 거의 똑같습니다. 페이지 수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이 페이지는 제가 가진 책을 기준으로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요거서 한 1, 2페이지 앞뒤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이념적 기초니까 경찰활동 이념, 이념은 이데올로기라는 뜻이죠. 사상, 이데올로기, 이념 비슷한 말이에요. 어떤 이념적, 정신적, 이데올로기적 기초, 경찰활동은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는가,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알아보는 거죠. 굉장히 이념이란 말은 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철학적인 거죠. 사회계약서를 배웁니다. 사회계약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사회계약서는 17세기, 18세기를 주도했던 하나의 정치 사상입니다. 그 당시에 이 토마스 홉스, 존 로크, J.J. 루소, 장자크 루소입니다. 그냥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어요. 이 사회계약서이 경찰활동의 2년적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서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세 사람의 사회계약서를 중심으로 한번 왜 이 사회계약서이 경찰활동의 2년적 기초가 되었는가 알아보도록.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무지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서입니다. 1588년부터 1679년이니까 이 사람이 성인된 나부 치면 약 17세기 초반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이 저서가 리바이어던입니다. 말이 어렵죠. 리바이어던. 1651년도 만들었으니까 17세기 중반에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토마스 홉스는 이 저서에서 자연 상태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상태다. 기본적으로 인간을 악한 존재로 봤습니다. 성악설에 근거해서 약육강식의 상태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홉스는 표현을 빨강을 칠게 했습니다.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또는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만인이 만 명의 사람에 대한 투쟁 상태의 말은 이 만인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싸우는 그런 투쟁 상태다. 생존 경쟁의 상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잡아먹히는 그런 상태를 자연 상태로 봤어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원시사회 이렇게 원시사회는 그래 볼 수 있죠. 힘센 놈이 장대야. 그렇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 그런 자연 상태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면 이런 상태 되겠죠. 법이 없고 경찰이 없고 검사가 없고 판사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일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저절로 서서 이렇게 변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보면은 어쩌면 성악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불결하고 잔인하며 짧다. 매우 힘들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자,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상태 홉스가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태죠. 자연 상태가. 그래서 이러한 자연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계획이 필요합니다. 사회계획의 목적은 바로 이 투쟁의 종식.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계획을 해야 되느냐? 이 방식을 두고 홉스는 자연권, 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권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전부를 군주에게 통째로 전면적으로 양도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개개 국민하고 이 군주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내 권리를 모두 양도했으니까.
그리고 개인은 자연권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 상태가 종식된다. 즉 평화로운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주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군주는 자연권을 받았기 때문에 군주는 그 대신에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이 평화와 안전을 기대하고 자연권을 군주에게 개인이 양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신뢰관계의 바탕에 서 사회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개인은, 국민은 국왕의 통치에 또는 군주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어요. 군주는 오류가 없고 절대적으로 항상 옳다고 본 거예요. 절대 군주. 이게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항상 옳으니까 국민이 군주가 잘못했을 때 저항권을 인정이 안 해줍니다. 저항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군주의 통치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군주가 항상 옳게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옳게 안 해줄 때는 군주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토마스 홉스의 이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결점이 그거예요. 군주는 항상 옳다는 점하고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토마스 홉스가 토마스 홉스의 이론이 좀 부족한 거예요. 왜? 개인은 아까 성악설에 근거했잖아요. 그런데 군주도 사람인데 항상 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을 약간 보완하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존 로크의 사회계약서입니다. 존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연권에 의한 규제 이외에는 자연권을 개인이 향유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존재로서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자연권에 의한 규제하는 것은 자연법에 의한 규제, 절대 진리에 의한 규제 이런 거니까 사실 이거는 보통 신에 의한 규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독립적으로 자기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를 자연 상태로 봤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측면에서는 안전이 다소 결여된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하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징벌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이니까. 개인이 항상 자기 영역을 지키면서 자기 영역만 지키면서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느냐. 침범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소 안전이 부족한 상태, 결여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이 결여된 상태를 방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자연 상태예요. 전반적으로는 뭐 자유롭고 좋은데 부족한 안전이 좀 결여된 그런 상태가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홉스하면 다죠. 홉스는 만일의 투정 상태, 절대 투정 상태 있잖아. 이거는 비교적 안전한 상태인데 안전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존 로크는 사회계약을 맺는 어떤 이유와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를 피해서 안전이 결여된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사회계약에 동의한다. 국민들은. 어떻게 계약하느냐. 국가와 국민 전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국민 전체가 국가와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럼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여주고 또 분쟁이 있을 개인이 분쟁이 있을 때는 조정자의 역할을 국가가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자연권의 일부를 국왕에게 맡게 됩니다. 신탁해야 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권의 일부를 국왕에게 신탁해야 된다. 아까는 전부 양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일부 양도. 자, 얼마나 양도하느냐 한번 볼까요? 이 존 로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연권의 일부 양도인데 자연권 일부 중에서 일권분립을 정했어요. 그래서 군주에게는 집행권 또는 행정권 파트만 분야만 양도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서 입법권, 법을 제정한 권리는 군주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입법권은 의회가 갖는다는 거죠. 그래 군주와 의회가 서로 견제의 관계에서도
이권 분립을 주장했어요. 이권 분립.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주 정치를 찬성하긴 하는데 제한적인 권한을 가진 군주 정치를 주장했어요. 이게 이권 분립이야. 군주와 의회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도록, 견제하도록.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그 의회는 국민의 대표죠. 법을 제정하는 거나 이런 것은 국민이 갖고, 집행하는 거는 군주가 갖고, 일부를 양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 외적을 막아주거나 도둑을 잡아주는 그런 일만 하면 된다. 정부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말라. 국민의 생활에. 그래서 최소한의 정부와 최선의 정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건 아니죠. 일부분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존 노크는 국민에게 군주가 뭔가를 잘못할 때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항권. 아까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 안 해줬죠? 존 노크는 저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항권은 뭐겠습니까? 군주가 큰 잘못을 저지를 때 내가 일부 위탁해 줬는데 위임해 줬는데 행정 집행권을 잘 행사하지 못할 때 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조선 말기에 농민혁명이라서 동학혁명, 농민혁명이라잖아요. 그건 민초들의 저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적으로 반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조선의 임금이 살았고 왕이 살았고 정부 체제가 살았는데 정부 체제를 뒤집어 엎으라 일어났으니까 반란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관리들이 너무 부패했어요. 백성들은 엄청난 수탈에 시달렸어요. 시달리다 못 견뎌서 국민들이 득을 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저항권을 보는 거죠. 저항권을 보는 시각도 있고 반란을 볼 수 있는 시각을 볼 수 있지만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저항권이죠. 정당한 저항권 행사가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저항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1762년도에 사회계약론의 책을 썼습니다. 18세기 중반이죠. 루소는 자연상태를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 성선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와 평등이 잘 보장된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자연상태에서 이탈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강자와 약자의 구별이 생기고 불평등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성선설을 시작해서 성학설 쪽으로 가는 거죠. 루소는 이렇게 봤어요. 자연상태. 어느 홉스의 말이 맞을지 루소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지금도 성선설과 성학설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선설이 맞고 어떻게 보면 성학설이 맞아요. 그래서 불평등한 게 생기니까 존 로크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계약 맺어야 되는가? 자연상태의 이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국가에 양도해야 된다. 이거는 홉스하고 똑같죠. 국가에 양도하는데 그것은 곧 공동체의 공적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적 인격은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 의지다. 자, 권리를 국가에 통째로 양도했는데 아까 홉스는 그것을 절대 군주가 그걸 양도받은 권리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충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충성적인 충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소는 좀 달라졌어요. 공동체의 공적 인격의 일반 의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 모든 것을 군주에게 양도했지만 이 공동체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회계약은 군주에게 모든 걸 입장 나도 군주도 계약을 주체지만 나도 계약을 주체가 된다. 자기 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개인은 사회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계약의 주체이기 때문에 군주가 통째로 모든 걸 다 줬지만 공동체 공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반 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반 의지는 보세요. 일반 의지는 곧 법입니다. 공적 인격.
국민 전체의 의지가 전부 모여서 하나로 된 게 바로 일반 의지다. 그것이 곧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국민 전체의 사회계획이다. 개개인이 모여서 국민 전체가 되고 그 사람의 모인 사람의 의지가 일반 의지가 되고 그것이 곧 법이 된다. 그러니까 군주에게 양도했지만 일반 의지에 부합하게 군주가 그 공적 인격을 행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권한을 자연권을 위임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주권자이게 돼요. 양면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국왕한테 준 거예요. 어디 보면 이거는 굉장히 진보된 사상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나오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주권주의야. 국민주권의 발동으로 불평등하게 시정할 수 있다. 강자, 약자의 어떤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또 일반 의지인 법을 통해서 자연권이나 정의의 실현, 자유의 실현이 가능하다.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보된 건 바로 이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을 경우를 대비해서 사회계약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굉장히 놀랍고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군주가 잘못하면, 내가 양도에 잘못하면 국가를 해체시키거나 군주를 끌어내리거나 혁명을 할 수도 있어요. 혁명하면 군주가 끌어내리지는 거잖아요. 군주를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또는 또 다른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루소의 사회예요. 그래서 루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개인이 없으면 국가의 주권도 성립 안 한다. 즉 개인이 국가에게 양도했지만 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의 주권도 기본 성립 안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군주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루소의 사회계약서입니다. 자, 루소 사회계약서를 정리하면 선설에서 시작해서 성악설로 불평등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립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불평등관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걸 군주에게 양도하는데 전면적인 양도를 하지만 이거는 공적인 인격이기 때문에 군주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일반 의지라고 합니다. 곧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통해서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여긴 군주란 말은 나오지 않죠. 국가의 양당이 나왔어요. 즉 국가는 법을 만들어서 법을 통해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혁명을 통해서 국가를 해체시킬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이런 어떤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루소 일반 의지는 계몽 사상이 말하는 모든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 사상을 부여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상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계몽 사상은 뭐냐면 중세 시대는 신중심의 사회였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국가가 한 17세기, 18세기 생기게 했는데 그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어떤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철학자들을 보통 통틀어서 계몽 사상이라고 해요. 무지몽매한 사람들. 그죠? 자유와 권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자유와 권리 중에서 깨닫게 해주는 사상이 계몽 사상이에요. 자유와 평등, 권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 여러분,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알았을까요?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그 민본 사상, 국민의 주인에서 민본 사상. 그러니까 정도전의 사람 처음 주장했잖아. 조선을 개혁하는 데 도움을 주신 정도전. 민본 사상이잖아. 세종대왕 철저한 민본주의자죠. 국민을 위해서 한글도 만들었어요. 국민을 위해서 각종 과학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본주의 사상자. 그러니까 정도전이나 세종대왕이 나오기 전에는 민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중심한 사회, 그다음 양반을 중심한 사회, 귀족을 중심한 사회가
이루어졌지. 그 서민을 위한 뭐 하층민을 위한 노비를 위한 세상은 노비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 신분의 서열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됐죠. 서양도 마찬가지죠. 17, 8세기에 와서 그런 자유와 평등, 권리 이런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바탕에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하면 옛날 민주운동 비슷한 거예요. 거기에 일어나가지고 바스티에 감옥을 습격해서 거기 들었으면 많은 정치범들을 시민들이 석방을 시켜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과 박애죠. 이 루소의 어떤 일반 의지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진보적인 사상입니다. 군주가 잘못하면, 국가가 잘못하면 국가를 뒤엎을 수도 있다. 프랑스 혁명 여러분 루이 14세가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거.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제가 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정치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루소의 영향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찰활동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면 자연상태에 두면 여러분 약육강식 상태가 되겠죠.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두목이 법보다 앞서는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냥 가만두면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누가 뭐 살인을 했다, 상해를 했다, 절도했을 때 개인이 처벌하면 안 되고 이거를 개인이 국가와 계약을 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양도해 줌으로써 국가가 대신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어떤 나무 권리를 침해한 사람, 자유를 뺏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처벌할 때 누굴 통해 처벌한다? 경찰을 만들어서 처벌한다. 그럼 경찰활동은 그런 어떤 이 사회계약론의 바탕에서 경찰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이 경찰활동의 이념적 기초가 됐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